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당장 안 꺼져? 한밤중 JSA 초소에 나타난 여성을 무시한 헌병은 인생 최악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펼치는 살벌한 군 기강 확립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장막이 내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녘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위로는 오직 적막과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달려온 택시 한 대가 대성동 마을을 지나 공동경비구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민간인 통제 초소 앞에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초소의 바리케이드를 비췄다. 초소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이던 젊은 헌병이 욕설을 씹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한밤중에 그것도 택시를 타고 이곳을 찾는 불청객은 그의 군 생활 중 처음이었다. 아, 씨발 뭐야, 또 술 처먹고 길 잘못 든 민간인 새낀가. 이제 갓 일병 계급장을 단 듯한 헌병은 귀찮음이 가득한 얼굴로 K2 소총을 둘러매고 초소 밖으로 나섰다. 택시 뒷문이 열리고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다. 매서운 칼바람에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당장 차 돌리세요. 헌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었다. 그의 눈에는 웬 정신 나간 아줌마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경비대대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20살 헌병의 오만함을 꿰뚫는 듯 했다. 하지만 헌병은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대대장을 찾아요? 술 마셨어요? 아니면 여기가 무슨 관광지인 줄 알아요? 당장 안 꺼져?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먼저 대대장님께 연락부터 해주십시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왔다고 전하면 아실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라는 말에 헌병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연합사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심야에 수행원 하나 없이 택시를 타고 올 리가 없었다. 그는 여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다. 상대가 누군지 보고 깝쳐야지. 여기가 니들 같은 민간인이 와서 장난치는 곳인 줄 알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5초 안에 안 사라지면 그냥 공포탄부터 쏘고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발 진짜 어이가 없네.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여성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붉은색 표지에 금빛 봉황 무늬가 새겨진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헌병의 눈앞에 말없이 내밀었다. 내 신원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헌병은 아 진짜 말귀 좋나 못 알아듣네. 라고 소리치며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신분증에 박힌 선명한 글자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이 멈추는 듯 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은 금방이라도 비명을 지를 것처럼 쩍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느껴져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좆됐다라는 세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신분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강유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사진 속에는 눈앞의 여성과 똑같은 서늘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군인이 있었다. 대장. 포스타. 대한민국군 서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국군 전체를 통틀어 단 몇 명뿐인 하늘 위의 존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사성 장군. 그런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허름한 택시를 타고 나타난 것이다. 저.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된 음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 미친년이라 부르며 온갖 욕설과 오만방자한 말을 내뱉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강유진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서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지금 지키고 서 있는 이 철책선이 자네가 방금 내뱉은 그 말들만큼 가벼워서야 되겠나? 자네의 그 풀려 빠진 군기가 바로 서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알아듣겠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헌병은 거의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찌울 듯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초소 너머 어둠에 잠긴 공동경비구역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잠시 후 비상 연락을 받은 경비대대장이 거의 혼이 나간 얼굴로 지프차를 몰고 뛰쳐나왔다. 부대 전체에 최고 경계 태세가 발령되고 고요했던 비무장지대의 밤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충성, 어인일이십니까?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이는 대대장에게 강유진은 단 한마디를 던졌다. 안내하게. 윤상현 중령이 있는 곳으로. 그녀의 목적지는 대대장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한밤중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은 이곳 공동경비구역의 가장 후미진 곳 판문점 견학지원대라는 한직으로 밀려나 기록물 보관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옛부하 윤상현 중령이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낡은 별관 건물 창문 너머로 자유의 집과 북측의 판문각이 희미하게 보이는 기록물 보관실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로 가득했다. 수만 권의 서류철이 꽂힌 서가 사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 사내가 낡은 작전 일지를 넘겨보고 있었다. 한때 육군 최고의 야전 지휘관으로 명성을 날렸던 남자 윤상현 중령이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강유진 대장을 발견한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돋보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넘어 깊은 회한과 자책감이었다. 까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에 잠겨 있었던 듯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강유진은 동행한 대대장과 부관들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 나가 있게. 윤 중령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대한 서가 사이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유진이었다. 오랜만이군 윤 중령.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녹슬지 않으려 발버둥 칠 뿐입니다. 윤상현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과거의 총기를 잃고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하나 없이 오직 낡은 군사지도와 서류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강유진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윤상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와 나를 이 구석으로 몰아넣은 자들. 그리고 이 나라 국방의 대들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 말일세. 강유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7년 전 그들은 군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방산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차장이었던 강유진 소장과 그녀의 가장 유능한 부하였던 윤상현 대령은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수조 원대의 비리가 있음을 포착했다. 특정 방산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험평가 서류가 조작되고 성능 미달의 부품이 납품된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위층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상현은 밤을 새워가며 비리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이 담긴 녹취 파일, 조작된 시험평가 데이터 원본, 그리고 검은 돈이 오간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 그때 왜 마지막 순간에 증언을 번복했나? 강유진의 질문은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윤상현을 믿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용맹한 군인이라 믿었기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마지막 청문회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그의 변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입을 닫으면서 사건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종결되었다. 몇몇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몸통은 건재했다. 오히려 사건을 파헤치던 강유진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실권은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한 발짝 비켜난 자리로 사실상 좌천되었고 윤상현은 모든 진급에서 누락된 채 이곳 판문점으로 유배당했다. 윤상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강유진에게 건넸다. 7년 전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의문의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열어본 상자 안에는 갓 잡은 듯한 비둘기 사체와 함께 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붉은색 펜으로 섬뜩하게 그어져 있는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새처럼 조용히 살거나 새처럼 죽거나. 그들은 제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다. 강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7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의 답을 찾았다. 그가 정의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미안하네. 자네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꿈에서 군복을 입은 제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냐고, 왜 비겁하게 무릎 꿇었냐고. 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제 그만 자책하게. 그리고 다시 칼을 잡아야 하네. 자네와 내가 끝내지 못한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해. 윤상현은 고개를 들어 강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7년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각하. 그들은 이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알고 있네. 그 제국의 황제가 누구인지도. 강유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다. 백도훈 대장 현 합동참모의장 말일세. 윤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도훈 대장. 7년 전 사건 당시 그 역시 외압에 맞서 싸우다 불이익을 당한 청렴한 장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비리의 정점에 있었고 자신에게 향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유진과 윤상현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던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그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금 K의실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군을 사유화하고 있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재권자는 바로 나 한미연합사부 사령관이지. 나를 그 자리에 앉힌 건 미국이라는 방패 뒤에 나를 묶어두고 자신들의 부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걸세. 강유진은 윤상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 전 자네가 숨겨야만 했던 증거들, 그 칼날 아직 무뎌지지 않았나? 윤상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낡은 서류철 더미 뒤 위장된 벽돌을 드러내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철제 상자가 잠들어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은 이곳 비무장지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칼로 썩어버린 제국의 심장을 베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윤상현은 철제 상자를 강유진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이었고 무너진 명예였으며 지켜내지 못한 정의에 대한 피맺힌 복수심이었다. 다시는 자네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네. 이번에는 내가 자네의 방패가 될 걸세. 그리고 자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는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걸세.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판문점의 차가운 밤 공기 속 철옹성 같던 제국을 향한 두 사람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판문점에서의 하룻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다음 날 새벽 강유진은 다시 정복으로 갈아입고 전용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윤상현이 7년간 지켜온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헬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예감했다.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사령탑. 그녀가 복도에 들어서자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복도를 오가다 말고 그녀를 향해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강유진은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을 느끼고 있었다. 존경심 뒤에 숨겨진 경계심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녀는 이미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관인 김소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보고했다. 각하 오셨습니까? 합참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집무실로 바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백도훈 대장. 인자한 미소 뒤에 탐욕의 칼을 숨기고 있는 남자. 제국의 황제. 그를 마주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을 터였다. 합참의장 집무실의 거대한 문은 권위 그 자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도훈 대장이 집무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대장, 어서 오게. 어제는 비공식 일정으로 판문점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최전방의 긴장감이 여전하지. 피곤할 텐데 이리 와서 차나 한 잔 들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서늘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전방의 공기도 쐴 겸 장병들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심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속내를 탐색하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었다. 하하, 역시 강 대장이야. 시원시원해서 좋아. 사실 오늘 강 대장을 부른 건 K유실드 프로젝트의 최종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일세. 백도훈은 집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K유실드 프로젝트.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통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우리 국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야. 그만큼 잡음이 많아서도 안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하네. 특히 최종 단계에서는 미군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강 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이 중책을 맡아줄 사람은 강 대장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강유진을 거대한 비리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그녀의 손으로 부정을 저지르게 하거나 혹은 모든 비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거부한다면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것으로, 수락한다면 공범으로 만들려는 교활한 덫이었다. 의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유진은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백도훈의 눈에 잠시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강유진이 결국 자신의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판단한 듯 했다. 집무실을 나온 강유진의 등 뒤로 백도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아, 그리고 윤상현 중령 말일세. 아직도 그 친구 판문점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나? 한때는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말이야. 사람의 앞날이란 건 한순 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법이지. 강 대장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윤상현처럼 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처신하라는 무언의 협박. 강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강유진을 향한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그녀의 일과는 분 단위로 합참의장실에 보고되었고, 심지어 그녀가 미군 장성들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까지 은밀하게 수집되고 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했다.
오직 일에만 미친 사람처럼 K유실드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윤상현과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해킹이나 도청의 위험이 없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윤상현이 판문점에서 군사우편을 통해 암호화된 자료를 보내오면 강유진은 심야에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그것을 해독하며 밤을 새웠다. 윤상현이 보내온 7년 전 자료들은 백도훈과 그의 세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군을 좀먹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애국펀드라는 이름의 위장재단을 통해 방산업체들로부터 검은 돈을 상납받았고 이 돈으로 군내 인맥은 물론 정치권까지 관리하며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해왔다. 단서가 너무 부족해. 강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7년 전 자료만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형인 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K유실드 프로젝트. 백도훈이 자신에게 던진 독이 든 성배. 어쩌면 해답은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강유진은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재원과 평가 항목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문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술 데이터링크 통신 시스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업체의 규격에만 유리하게 설정된 지극히 편파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그 업체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진 디펜스. 7년 전 자주포 비리의 중심에 있었지만 백도훈의 비호 아래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탐욕을 채우고 있었다. 강유진은 즉시 윤상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여우 사냥을 시작한다. 목표는 유진 디펜스. 며칠 후 강유진은 K유실드 프로젝트 최종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백도훈 합참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현재 설정된 전술 데이터링크 통신 시스템의 사업자 선정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사령관의 권한으로 사업자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백도훈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강 대장, 그건 이미 모든 검토가 끝난 사안입니다. 지금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요청에 이의가 있는 분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회의 끝. 강유진은 단호하게 말을 맺고 회의장을 나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백도훈과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보이지 않던 감시망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유진의 폭탄 선언은 합동참모본부라는 거대한 성체에 던져진 거대한 파열탄과도 같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직접 관장하는 프로젝트를 군 서열 2위인 연합사부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초유의 사태. 파문은 즉각적이고 거셌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교는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며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위험분자이자 고립된 섬이 되었다. 백도훈 대장의 분노는 강유진이 회의장을 나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부름을 받고 다시 들어선 합참의장 집무실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싸늘하게 가라앉은 백도훈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았다. 강 대장, 지금 뭘 하자는 건가?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수십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 하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백도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임무? 그 임무를 누가 줬지? 바로 나야. 이 합동참모의장이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이 강 대장의 임무인가? 아니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게 자네의 임무인가? 그가 육중한 원목 책상을 쾅 내리치자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자네가 여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세상이 다 자네 것 같나? 내가 자네를 여기까지 올려준 이유를 잊었나 보군. 그 별 내가 달아줬으면 내가 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강유진은 그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장님께서 제게 별을 달아주신 것은 제가 군과 국가에 충성할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별의 무게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라면 저는 언제든 그 별을 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백도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동지를 대하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알겠네. 강 대장의 그 강직함,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아끼는 이유지. 내 생각이 짧았어. 자네 말이 맞아. 완벽하게 추진해야지.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게.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강 대장에게 맡기겠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강유진은 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백도훈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폭풍은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강유진은 알 수 있었다. 폭풍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쓰나미를 부르기 위한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놀랍게도 강유진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K유실드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기준 재검토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백도훈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강유진은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순조로운 상황이 거대한 덫의 일부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판문점의 윤상현은 강유진의 지시에 따라 유진 디펜스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퇴역한 군 정보 장교들을 만나고 방산업계 주변을 탐문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그는 유진 디펜스가 중국의 한 위장업체를 통해 첨단 반도체 부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경악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다.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 R&D 기술을 중국 측으로 빼돌린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이건 방산 비리를 넘어선 스파이 행위다. 윤상현은 즉시 이 사실을 강유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안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도훈은 물론 유진 디펜스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황제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강유진에게 의문이 연락이 왔다. 자신을 유진 디펜스의 내부 고발자라고 밝힌 남자는 백도훈 의장이 주도하는 기술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강 대장님께서 K유실드 프로젝트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목숨을 걸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만 있으면 백도훈을 단번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극도의 보안을 요구했다. 통신 감청의 위험이 있으니 오늘 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직접 만나자는 것이었다. 강유진은 이것이 덫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백도훈이 덫을 놓았다면 그 덫의 실체를 확인하고 역으로 물어뜯어야만 했다.
강유진은 윤상현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윤상현은 극구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약속된 시간 강유진은 운전병 없이 직접 차를 몰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선 귀빈실에는 제보자로 보이는 한 남자만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대장님이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빠르게 건넸다. 강유진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이었다. 강유진 대장. 지금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수십 명의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서슬 퍼런 총구가 들려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진행되었다. 요원들 사이를 뚫고 두 남자가 강유진에게 다가왔다. 안보지원사령관과 최동훈 국정원 2차장. 백도훈의 충실한 사냥개들이었다. 최동훈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대장,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소. 미군에게서 넘겨받은 동맹의 기술을 적성국인 중국에 팔아넘긴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요. 강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자신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데이터 칩은 안보사 요원의 손에 넘어갔다. 칩 안에는 그녀가 중국 측에 미군의 첨단 기술을 넘긴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문서와 통신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제국이 파놓은 덫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잔인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은 그렇게 한순간에 동맹을 배신하고 국가를 팔아넘긴 역적으로 전락했다. 그때 귀빈실 문이 열리고 백도훈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방금 알았다는 듯 충격과 비탄에 빠진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대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가? 내가 자넬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그의 위선적인 탄식은 그녀의 추락을 확인 사살하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다.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지하조사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무덤과 같았다. 강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 시달렸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교묘한 심리적 압박과 회유가 번갈아가며 그녀를 옥죄었다. 대장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백도훈 의장님께서도 대장님을 무척 아끼셨는데 어쩌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동맹과 국가를 배신하는 이런 짓을 벌이셨습니까? 조사실의 책상 너머에 앉은 조사관이 회유하듯 말했다. 그들의 각본은 완벽했다. 강유진이 미군과의 오랜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었다. 서울공항에서 받은 데이터 칩은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했고 윤상현 중령은 그녀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엮여 판문점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내가 넘기려 한 것은 군사기밀이 아니라 당신들이 감추려 하는 부패의 진실이다. 강유진은 지친 목소리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언론은 안보사가 흘려주는 정보를 받았으며 연일 강철 여왕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국민적 영웅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가의 역적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심지어 동맹인 미군 측에서도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윤상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또다시 무력하게 당했다는 자괴감과 강유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들은 윤상현의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를 압박했다. 윤중령,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아들은 벌써 대학생이 됐고 딸은 고등학생이겠군. 아버지가 나라 팔아먹은 스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할 셈인가? 강유진은 어차피 끝났어. 당신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지. 윤상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7년 전과 똑같은 비열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강유진과의 약속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윤상현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국선 변호인이겠거니 생각했던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에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민간인 변호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하태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윤중령님과 강유진 대장님의 공동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윤상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생각도 없었다.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하태석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7년 전 윤상현이 목숨처럼 지켜온 바로 그 증거였다. 윤중령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정확히는 중령님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맡겨두신 보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윤상현은 그제야 기억해냈다. 서울공항에서의 약속이 잡힌 직후 불안한 마음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비리 자료 원본을 담은 USB를 군 동기에게 보내며 만약 자신에게 24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그 동기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눈앞의 하태석 변호사였다. 하태석. 군법무관 출신으로 군 내부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거대한 외압에 부딪혀 스스로 군복을 벗은 인물이었다. 그는 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군사법원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로 통했다. 특히 그는 군법무관 시절 백도훈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다 그의 압력으로 좌천당한 뒤 전역한 악연이 있었다. 자료는 잘 봤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더군요. 거대한 제국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길 확률이요? 솔직히 말해 1%도 안 됩니다. 하태석은 냉정하게 말했다. 윤상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1%의 가능성을 99%의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제 전문 분야입니다. 하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후 강유진을 접견했다. 처음 강유진은 그를 경계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녀는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까카. 군복 입은 정의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진흙탕에서는 군인의 명예나 애국심 같은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냉정한 법리와 빈틈없는 증거만이 무기가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장군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세로 싸우셔야 합니다. 하태석의 직설적인 말에 강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 싸워야 하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언론과 여론, 심지어 동맹까지 모두 장악했네. 전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재판을 스파이 재판이 아니라 방산 비리 재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하께서 왜 스파이로 몰려야만 했는지 그 동기를 법정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즉, 백도훈 합참의장을 증인으로, 아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발상이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강유진은 그의 눈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며칠 후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군 검찰은 강유진과 윤상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파렴치한 반역자로 몰아붙이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유죄를 확신하던 순간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하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재판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군과 국가의 평생을 헌신한 참된 군인들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운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진실 은폐 행위입니다. 하태석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사석이 술렁였고 재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품에서 윤상현이 넘겨준 USB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 추악한 부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저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국가를 좀먹고 있는 진짜 역적들을 바로 이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법정의 공기가 일순간 역전되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줄기 빛이 절망의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다. 하태석 변호사의 폭탄 선언은 군사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스파이 혐의 사성 장군, 군납 비리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었다. 처음에는 강유진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이 점차 백도훈 합참의장과 군 수뇌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갔다. 백도훈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최동훈 국정원 차장을 불러들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하나를 막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면목 없습니다, 의장님. 하태석 그놈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군법무관 시절부터 독사로 유명했던 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가 가진 증거라고 해봐야 7년도 더 지난 낡은 자료들 뿐입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동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백도훈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하태석은 판을 흔드는 방법을 아는 자였다. 그는 법정 안에서의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전쟁터를 법정 밖, 여론의 광장으로 넓히고 있었다. 하태석의 다음 수는 더욱 대담했다. 그는 탐사보도로 명망 높은 시사 주간지의 김서연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김서연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기자였다. 김 기자님,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제보가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입니다. 하태석은 윤상현이 넘긴 자료 중 가장 파급력이 크면서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은 자료 몇 개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유진 디펜스가 지난 10년간 군에 납품한 불량 K2 소총, 방탄복 등의 목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장병들의 사상사고 기록들이었다. 또한 유진 디펜스의 회장이 백도훈 의장의 육사 동기이자 그의 아들이 유진 디펜스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뒤 김서연 기자의 기사가 터져나왔다. 총알 못 막는 방탄복, 별들의 주머니를 채우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전역한 예비역들의 증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곡물처럼 쏟아졌다. 훈련 중 소총이 폭발해 손을 다친 사연, 불량 방탄복 때문에 파편상을 입었던 이야기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백도훈과 군 수뇌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면 국가 안보를 뒤흔들려는 불순 세력의 음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한편 안보지원사령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인 오진규 준장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강유진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즉 서울공항에서 확보된 데이터 칩과 강유진의 통신 기록 등을 직접 분석하여 진본임을 인증한 장본인이었다. 처음 그는 증거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태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벽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데이터 칩의 파일 시스템 로그였다.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된 모든 기록이 초 단위로 남는 부분인데 그 기록 중 일부가 일반적인 복구 기술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 완벽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실수로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를 남긴 것과 같았다. 오진규 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증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 바쳐온 군인이었다. 진실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왔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백도훈 합참의장과 국정원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며칠 밤을 고뇌하던 그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하태석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 변호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에 하태석은 직감했다. 그가 바로 판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 내부 고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칩의 파일 시스템 로그,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표준 암호화 프로토콜과 비교해 보십시오.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짧은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하태석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았다. 그는 즉시 사설 포렌식 업체 중 가장 신뢰도 높은 곳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오진규 준장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 결과 보고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다음 공판일, 군 검찰은 승리를 확신하며 강유진과 윤상현에 대한 최종 논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안보사 요원은 데이터 칩에서 발견되었다는 결정적 증거, 즉 강유진이 중국 측과 기밀을 거래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강유진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 목소리에 법정은 술렁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하태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며 재생하고 있는 저 음성 파일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유령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이 음성 파일이 국정원의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완벽한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하태석은 보고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조작의 원리와 근거를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검사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따라서 변호인은 재판부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의 책임자와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명해 주십시오. 그 배후가 이 나라 국군의 심장부에 앉아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태석의 마지막 말은 검사석을 넘어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백도훈의 사람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모여 제국의 가장 단단한 성벽을 향해 날아가는 예리한 창이 되고 있었다. 거대한 판이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하태석 변호사가 법정에 터뜨린 인공지능 음성 합성 폭탄은 단순한 파문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결국 재판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 직할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명령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군 검찰과 안보사의 수사 결과를 군 스스로가 다시 조사하겠다고 인정한 셈이었다. 강유진과 하태석에게는 신락 같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첫 번째 승리였다. 이 소식은 언론의 하이에나들을 자극했다. 법정을 나온 하태석은 수백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둘러싸였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정보기관과 군이 자신들의 부패를 덮기 위해 한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사성 장군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몸통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스파이 사성 장군 프레임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군 수뇌부 게이트라는 새로운 의혹이 그 자리를 채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합참의장 집무실, 백도훈 대장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동훈 국정원 차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고작 데이터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판이 뒤집히게 생겼어. 면목 없습니다, 의장님. 안보사 내부에 쥐새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넘긴 원본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쥐새끼 당장 잡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누가 시켰는지 알아내. 그리고 하태석 저 독사 같은 놈 어떻게든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 백도훈의 지시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제국의 반격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내부 고발자 오진규 준장이었다. 안보지원사령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들이닥쳐 모든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했고 오진규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은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오진규에게는 노골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그의 모든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이 탈탈 털렸고 그의 사무실에는 24시간 감시 인력이 배치되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거대한 덫의 중심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백도훈의 사람들은 그에게 달콤한 독이 든 제안을 해왔다. 오 준장, 자네도 알지 않나?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괜히 저 미친 여자 편에 섰다가 군 생활 종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게. 이번 일만 조용히 덮어주면 자네 앞길은 내가 책임지지. 소장 진급은 물론이고 원하는 자리 어디든 보내주겠네. 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자 협박은 곧바로 이빨을 드러냈다. 끝까지 버티시겠다. 좋아. 당신 아들이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반역자를 도운 아버지를 둔 생도가 순탄하게 졸업할 수 있을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오진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는 이대로라면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다가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저들의 승리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안보사의 삼엄한 감시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시스템 정기 점검을 핑계로 서버실에 접근했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단 몇 분 만에 국정원이 처음 제출했던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 파일과 그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로그 기록 전체를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그가 조작의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작성해 두었던 비밀 분석 보고서까지 함께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태석 변호사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들 사이를 지나 한국전쟁 유물 전시실의 한 전시함 아래 약속된 장소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숨긴 볼펜 하나를 몰래 떨어뜨렸다. 잠시 후 학생으로 위장한 하태석의 사무실 직원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 볼펜을 주워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밤 하태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는 전율했다. 이것은 스모킹건을 넘어 제국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은재 탄환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군사법원의 더딘 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하태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국정원이 제출했던 조작된 음성 파일의 성문 데이터, 다른 하나는 오진규 준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였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개의 자료가 바로 진실과 거짓의 실체입니다.
국정원은 강유진 대장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합성하여 여론과 재판부를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료는 그들이 사용한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이 국정원이 극비리에 운용하는 해킹 및 여론 조작팀, 일명 알파팀의 고유 기술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방부의 셀프 조사에 이 사건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도입하여 국정원의 증거 조작과 그 배후에 있는 군 최고 수뇌부의 비리를 남김없이 파헤쳐 주십시오. 하태석의 외침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백도훈이 쏘아 올린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제국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성벽에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태석의 기자회견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적 분노는 청와대와 국회를 향했고 결국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국회는 이른바 강유진 장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전직 현직군 수뇌부와 국정원 간부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백도훈 합동참모의장, 최동훈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강유진 대장이 있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정조사 청문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날카로운 눈빛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인석에 앉은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백도훈과 최동훈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당 의원들을 움직여 청문회를 안보 청문회로 변질시키려 했다. 민감한 군사 기밀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강유진과 하태석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최동훈 차장이었다. 그는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일부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유진 대장의 이적 혐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하태석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었다. 최동훈 증인. 기술적 오류라고 하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없는 목소리를 창조해내는 것이 국정원의 통상적인 기술적 오류입니까?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태석은 대형 스크린에 오진규 준장이 넘긴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며 최동훈을 압박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최동훈은 하태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마침내 강유진의 차례였다.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나 청문회장에 출석한 그녀는 죄수복이 아닌 각 잡힌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그 어떤 순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청문회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피고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성 장군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방산 비리의 실체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좌절되고 음모로 돌아왔는지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해 나갔다. 그녀의 증언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군을 사랑하는 진심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군복의 명예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의 일부는 그 명예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애국펀드로 여기는 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청문회장을 넘어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백두훈 대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부하 장수인 강유진의 개인적인 일탈과 하태석 변호사의 정치적 선동으로 모든 것을 치부했다.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청문회를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마지막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하태석의 말에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출입문으로 쏠렸다. 백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정에 없던 증인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사나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오진규 준장이었다. 그 역시 강유진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는 정복 차림이었다. 현역 준장이 국회 청문회장에 예고 없이 등장한 초유의 사태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진규는 증인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국정원으로부터 증거 조작을 압박받았는지를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안보사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이라는 그의 직책과 현역 장성이라는 그의 신분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비수가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거짓말. 저놈은 군을 배신한 배신자다. 강유진에게 매수된 놈이라고. 마침내 이성을 잃은 백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진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참군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을 향해 소리쳤다. 뭣들 하는가? 당장 백도훈 증인을 끌어내. 국회 경위들이 달려들어 백도훈을 제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국군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심판의 날은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터져나온 백도훈 대장의 추태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부패한 군 수뇌부, 즉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다음 날 특별검사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백도훈 대장과 최동훈 차장을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현역 합참의장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검의 수사는 거침이 없었다. 애국펀드라 불리던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났고 수십 명의 현역 장성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얼마 후 강유진과 윤상현은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법정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국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좀먹는 세력으로부터 군의 명예를 지키려 한 진정한 군인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국방부 청사 대연병장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강유진과 윤상현의 공식적인 명예회복 및 복권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은 수많은 장병과 언론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국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두 분이 겪었을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사죄와 함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의 용기가 우리 군을 다시 살렸습니다. 윤상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답례했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한편에 서 있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향해 있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모든 싸움의 숨은 영웅이었던 오진규 준장은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비록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군 조직 내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차가운 시선이 존재했다. 그의 동기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사실상 진급이 막힌 채 한직으로 발령날 위기에 처했다. 그 소식을 들은 강유진이 직접 대통령에게 그를 변호했다. 오진규 준장이야말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참군인의 표상입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군은 영원히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그를 군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강력한 요청에 군은 결국 오진규 준장을 국방부 감사관실의 초대 반부패수사단장이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군 내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였다. 이는 군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강유진은 청와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대통령은 착잡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 이번 일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뼈를 깎는 개혁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선봉에 강 장군이 서주셔야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국무회의 의결서였다. 강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군대장 강유진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제청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초의 현역 군인 출신 장관.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군을 군 스스로의 손으로 개혁하게 하되 군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다. 과분한 명령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강 장군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으로 군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용기로 군을 이끌어 주십시오. 무너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장관으로서 말입니다. 강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굴욕의 시간을 견뎌준 윤상현,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려준 오진규,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하태석.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전후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대통령을 향해 가장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국방부 장관 지명 소식은 전군에 타전되었다. 어떤 이는 경악했고 어떤 이는 환호했으며 어떤 이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다. 강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4개의 별이 박힌 대장 계급장을 떼어내며 그녀는 수많은 전장과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군복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더 넓은 전장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갠 군복을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국방부 청사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강유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군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제 장군이 아닌 행정가이자 정무가로서 시험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별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백도훈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제국의 빌부터 부를 축적해온 방산 카르텔과 그들의 비호를 받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야당 의원들의 입을 빌려 강유진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다.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과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외교 그리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운용할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과 국가는 다릅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녀의 도덕성이나 청렴함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만
대신 그녀의 전문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군인 출신이라는 한계를 부각시켜 그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려는 속셈이었다. 강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대에 섰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정세와 외교가 실패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매일같이 온몸으로 마주해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배운 외교가 아니라 휴전선 철책 너머의 총구 앞에서 피로 배운 안보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 어떻게 우리 젊은 장병들의 손에 불량 총기를 쥐어주고 총알도 막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게 만드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의 전문성은 바로 그곳 가장 절박한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답변은 단호하고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비전을 제시하며 의원들을 압도했다. 부패한 군수 시스템을 투명한 경쟁 입찰 제도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낙후된 장병 복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실리적인 외교 전략까지.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상현 준장을 국방개혁실장이라는 요직에 내정한 것은 전형적인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 아닙니까? 또 다른 의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유진은 오히려 담담한 미소와 함께 답했다. 윤상현 준장은 지난 7년간 불의에 굴복하라는 협박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증거를 목숨처럼 지켜낸 참군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윤 준장처럼 줄을 잘 서는 군인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군인을 중용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코드 인사라고 부르신다면 네. 맞습니다. 저의 코드는 바로 애국과 정의입니다. 그 코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당당한 반격에 청문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청문회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 속에 마무리되었고 며칠 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용산의 국방부 장관실. 한때 백도훈이 앉아 제국을 호령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강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첫날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했다. 군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보단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저항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결재 서류는 신임 장관 업무보고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군 노후 막사 교체 및 성면 제거 긴급 예산 전용 승인안이었다. 수십 년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어 온 발암 물질 가득한 막사에서 잠을 자는 우리 아들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장관님, 이 사안은 각 군의 연간 예산 계획과 맞물려 있어. 한 예산 담당 관료가 난색을 표하며 말을 흐렸다. 강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내 아들이 오늘 밤 그곳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오늘 안으로.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논쟁은 끝났다. 그날 오후 국방부 창설 이래 가장 신속하게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녀는 보여주었다. 그녀가 지키려는 국방의 최우선 순위는 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유진은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준장으로 진급한 윤상현은 국방개혁실장이 되어 그녀가 구상하는 개혁의 설계도를 그렸고 오진규의 반부패수사단은 장관 직속 기구로 격상되어 군 내부의 마지막 암세포까지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다. 하태석 변호사는 국방부 시민감사위원장이 되어 모든 방산 계약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했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서연은 그 어떤 언론사보다 먼저 국방부의 개혁 과정을 심층 취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그녀의 가장 큰 싸움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수십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백도훈 제국의 마지막 유산이자 방산 카르텔의 숨통과도 같은 사업이었다. 그들은 정치권을 움직여 성능이 떨어지지만 리베이트가 보장된 특정 기종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유진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교묘한 여론전과 정치 공작을 펼쳤다. 그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종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흘리고 여성 장관의 고집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안보 불안을 조장했다. 강유진은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역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렸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모든 평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 참여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각 후보 기종의 성능 평가 데이터, 가격 협상 과정,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계획까지 군사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국민 앞에 섰다. 현역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직접 나와 각 기종의 장단점을 증언했고 방산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하나 사는 과정이 아니었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었다. 며칠간의 청문회 끝에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유진이 제시한 대안 기종의 손을 들어주었다. 방산 카르텔과 그 비호 세력의 완벽한 패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음습한 뒷거래의 시대를 끝내고 투명한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유진 장관의 임기가 마지막 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영에는 활기가 넘쳤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덕분에 능력 있는 젊은 지휘관들이 속속 등장했다. 무엇보다 방산 비리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유진은 장관으로서 마지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순시에 나섰다. 10여 년 전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찾아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와는 달리 그녀는 미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현황 브리핑을 하는 젊은 여성 작전 장교가 있었다. 대위 계급장을 단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총기로 가득했고 날카로운 분석은 동행한 미군 장성들마저 감탄하게 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강유진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훌륭한 브리핑이었네, 김대위.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군.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정한 기회 덕분입니다. 젊은 대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과거 같았으면 넘볼 수 없었던 육사 출신이 아닌 평범한 학군 장교 출신이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군내 최고의 요직 중 하나인 이곳 JSA의 작전 장교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강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백도훈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긴 것도,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것도, 국방부 장관이 된 것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음을. 바로 지금 눈앞에 젊은 장교가 보여주는 저 신뢰와 자부심 가득한 미소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외롭고 처절하게 싸워온 진정한 이유이자 승리의 증표라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폐허 위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이 쏘아 올린 희망이 마침내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한때 철혈의 여왕이라 불렸던 여인. 그녀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깃발을 들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건너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에게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전설로 기억될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